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누가 봐도 완벽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빨간불이 들어와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환자며 보호자, 심지어 간병인 분들까지 봐왔지만 최근에 만난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아무래도 좀 특이해서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과연 이 결혼을 해도 될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저와 남자친구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약사 한 분을 보고 뿅 하고 한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근무한다고 해도 근무하는 부서가 거의 겹치질 않으니 자주 보지도 못했죠. 간혹 직원 식당이나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가끔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자꾸만 약사님을 찾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반년 정도를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변 간호사들에게 물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가벼운 회식 자리처럼 여럿이 모인 자리이긴 했지만 저에게만은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약사님에게 관심이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죠. 워낙 훤칠하고 말투도 상냥하고 자상해서 다른 간호사분들에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약사님의 옆자리가 빌 틈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우연히 화장실에 가다가 약사님께서 술을 잘 못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볼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먼저 빠져나와서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제와 시원한 음료를 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내내 조급해하던 제 마음을 하늘도 아셨는지 마침 약사님이 식당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따라가서 숙취 해소제를 건넸습니다. 어머, 술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술을 잘 못해서 잠깐 깨려고 나왔거든요. 이거 숙취 해소제인데 혹시 하나 드실래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시원한 거라도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아서 나오던 길이었어요. 저와 약사님은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 사는 동네도 가깝더라고요. 저는 같은 동네를 핑계로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님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긴 피곤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긴 짝사랑이 어쩌면 이제 끝이 나는지도 모르겠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택시 안에서 저는 약사님과 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택시 안에서 약사님과 함께한 30분이 제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네 친구가 생겨서 좋다는 핑계로 쉬는 날마다 약사님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했어요. 자주 만나야 약사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병원 외의 장소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정해진 대로 행동하고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제나 좋기만 할 것 같았던 연애가 딱 반년이 지나자 처음엔 다 좋았던 것들이 슬슬 피곤해지더라고요. 여자가 라는 말을 달고 살며
술자리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옷차림까지도 간섭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불편했던 건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저를 좀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오늘은 나랑 영화 보기로 했잖아. 매번 일요일 저녁마다 가족들끼리 식사해야 한다고 해서 나 힘들게 토요일 근무까지 빼고 나온 건데? 데이트하다 말고 엄마 전화 받자마자 그렇게 꼭 가버려야 돼? 자기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가정적인 걸 꼭 그렇게 나쁘게 말해야겠어? 말했잖아. 나는 무엇보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내 이런 면이 자기한테 제일 좋을걸? 남자친구는 언제나 어머니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습니다. 제가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데이트할 때에도 하루에 꼭 3-4번은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밥 잘 챙겨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등의 걱정 어린 말씀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30이 넘은 아들에게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전화에 남자친구는 데이트를 하다가도 불이 나게 집에 들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집에는 아버님도 계시고 남자친구의 형도 계시는데 왜 항상 쉬는 날 데이트를 하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거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볼멘스리들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항상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럼 차라리 결혼하자고요. 자기는 내가 그렇게 좋아? 우리 만난 지 이제 반년밖에 안 됐는데 나랑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여자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아기를 낳아야 아기가 똑똑하대. 어? 그런 게 어딨어. 요즘은 다 애들 늦게 낳아도 다들 똑똑하기만 하더라. 내가 막상 나이 들어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했던 말이 보통 다 맞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어쩐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여자친구 앞에서 항상 어머니 편을 들며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남자가 효자면 좋지 뭐가 어때서 그러냐. 부모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나 언니들 말에 의하면 배우자로 가장 피해야 할 남자가 바로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면 그만큼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저를 부모님과 만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약간 당연하다는 듯 말이죠. 자신의 여자친구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생신이나 명절에도 함께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당연해. 물론 우리가 나이도 있고 결혼 생각을 안 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부모님까지 만나는 건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아? 고민할 게 뭐 있어. 난 자기랑 엄청 진지한데. 그래서 우리 엄마랑 할머니한테도 자기 꼭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미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남자친구는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 조카 둘. 이렇게 남자친구까지 해서 총 8식구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죠. 물론 저도 압니다. 남자친구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요. 가볍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결혼 전에 미리 친해져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시부모님을 미리 보면
제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사실 결혼 생활에서 시댁 식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이제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저는 아직 남자친구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물론 많이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혼 상대라면 적어도 사계절은 지내보면서 차차 알아가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시일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장이 같은 병원이다 보니 그것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직원과 직계 가족까지는 병원비가 할인되다 보니 평소에도 병원 직원들의 가족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가 많았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는 정형외과에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따로 밖에서 만나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이 제게는 은근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했거든요.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남자친구와 비밀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예약하신 담당의가 제가 담당하는 선생님은 아니어서 진료는 다른 층에서 모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꼭 저를 보고 가시겠다며 제가 있는 간호사 데스크까지 오셨어요. 마침 또 점심시간이어서 이대로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는 병원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가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남자친구에게도 식당 이름을 알려주고 식당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일이 바쁜지 메시지를 확인 안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바쁜데 괜히 번거롭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애써 아니라고 한번 꼭 뵙고 싶었다고 나름 너스레를 떨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이, 뜨거워. 언니, 나 뜨거운 거 싫다고 했잖아. 차가운 거. 언니, 차가운 거 달라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까는 뜨거운 거 드신다면서요. 지금 날씨엔 차가운 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이거 드세요. 할머님께서는 치매 증상이 많이 진행되신 상태라 일상생활이 쉽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계속 언니라고 부르면서 어린 동생처럼 구셨죠. 어머니의 말씀이 병원에 다니신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지시고 요즘은 급격히 살도 빠지셔서 뼈까지도 많이 쇠약해져 무릎이 약해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거였어요. 오늘따라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예비 손주 며느리 보시니까 좋으셔서 괜히 까탈 부리시나 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가 있으신 할머니셨는데 90을 넘기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모자라 치매까지 앓고 계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도 얼굴에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할머니를 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언제나 어머니의 얘기가 나오면 어머니 같은 여자는 없을 거라면서 자식으로서 존경한다고 말했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말 같지 않았어요. 나야 옛날 사람이고 이제 할머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치매 걸린 시할머니까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큰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네 집은 그냥 대가족이 아니라 시할머니,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네 가족까지 해서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다 함께 모여 살게 되신 것까지는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만약 둘째 아들 내외까지도 꼭 데리고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 집안 규칙이다. 라고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고집하신다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미리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딴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사고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언니, 나 이거 말고 시원한 거 먹는다니까. 왜 이렇게 뜨거운 걸 주고 그래? 할머니께서 결국 뜨거운 설렁탕 그릇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다행히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치신 분들은 없었지만 순식간에 식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의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었는데도 막상 저와 함께한 일행이 소란을 피우고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가 있는 테이블로 향하자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렁탕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면 되지. 왜 던지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 그래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 힐끔거리는데도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능청스럽게 구셨어요. 저는 얼마나 이런 일을 오래 겪으셨으면 저렇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놀라우면서도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남자친구가 식당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물을 치우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설마 또 할머니가 사고 쳤어? 아니야.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인가.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 점심 아직 못 먹었겠네? 얼른 밥부터 먹어. 자기야, 우리 엄마 혼자 할머니 챙기는 것도 힘드신데 자기가 좀 도와드리지 그랬어. 저는 남자친구가 오고 난 뒤 묘하게 변한 어머니의 말투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대장부처럼 능청맞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어깨가 축 처진 채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인지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가신 뒤 남자친구와 저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사랑이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지만 정말 대단하셔. 그렇게 오랫동안 할머니를 모시고도 그 흔한 하소연 한 번 하신 적 없어. 거기다가 형수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형수님은 진짜 시집 잘 왔다 싶다니까. 그건 너무 자기 생각 아니야? 그거야 자기는 형수님한테 물어봐야지. 딱 보면 알지. 사실은 우리 형수가 몸이 좀 안 좋아. 그 핑계로 며느리 노릇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도 엄마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면서 할머니 돌보시면서 조카들까지도 다 챙겨주신다니까. 남자친구의 형수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지까지는 얘기해주지 않아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네 식구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봉사심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평생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자신을 희생하며 산다는 게 존경만으로 될 일인가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응당 다 함께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말을 안 하셔도 사실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난 아까 잠깐 같이 있어도 너무 어렵던데. 거기다가 어머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왜 계속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거야? 자기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리 좋은 간병인이라도 절대 가족만큼은 아닌 거 자기도 알잖아. 거기다 버젓이 가족이 있는데 왜 남의 손에 할머니를 맡겨?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 가족들이 다 같이 봐야지. 어머님만 너무 힘드신 거 아니야? 집에 형수님도 계시잖아. 오늘은 조카들 방학이라 엄마만 병원에 오셨는데 평소에 형수님도 병원에 같이 오셔.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가족들이 버젓이 있는데 할머니를 뭐하러 남의 손에 맡기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어머니나 남자친구의 형수, 여자들만 하는 일인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제 사고방식보다 남자친구가 꽤 고루하고 가부장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저는 백화점에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른 저희 부모님 선물을 남자친구가 본인이 사드리고 싶다면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남자친구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았던 터라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지난번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신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아예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하셨다네요. 자기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도 와서 같이 식사하자. 형이랑 형수도 만나서 인사하고.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명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제가 먼저 첫눈에 반할 만큼 너무 멋진 사람인데다가 직업도 탄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가족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 성격대로 대놓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혹시 결혼하면 나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냐? 이렇게 시원스레 묻거나 아니면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속이 좀 편할까 싶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 오기 전 그런 제 고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는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최대한 싸울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너희 둘 다 이제 나이도 찰 만큼 다 찼는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결혼 현실이다. 무조건 미리 볼 건 확실히 물어보고 싫은 건 싫다고 말을 하고 시작해야 돼. 괜히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어영부명 어느 날 갑자기 식장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도 엄마라면 아주 덜덜 떠는 효자인데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시댁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면 투덜거리면서 나한테 실망하는 거 아닐까? 이번에 네 남자친구 집에 인사 오면 엄마가 아주 단단히 확인해 줄게. 남자라고 지는 처가에 개뿔도 안 하면서 마누라한테만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고 쪼는 못난 놈인지 내가 딱 보면 알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엄마와 저는 이번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해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잘하고 결혼에 대한 저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역시나 저희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선물을 미리 준비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다발에 아빠가 좋아하는 술까지도 준비했더라고요. 그뿐이었겠어요? 워낙 예의도 바르고 말도 예쁘게 잘하는 타입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기신 것 같았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슬쩍 엄마 곁으로 다가가 엄마 팔을 툭 쳤습니다. 우리의 작전까지 다 잊었나 싶어서요. 그러자 그제야 엄마도 알겠다는 듯 끄덕이시더니 본격적으로 예비사위 감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무래도 둘 다 병원에 출근하려면 집은 병원 근처로 구해야겠지? 사실은 어른들 뵈면 안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형님 내외와 함께 사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결혼하면 그 집으로 들어와 살기를 바라세요. 자기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당연히 미리 상의하려고 했지. 내가 꼭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러길 바라신다는 거였어.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분명 남자친구의 대답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듣기로는 할머니께서 치매라고 하시던데 그럼 지금 우리 지나더러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라는 건가? 바로 조금 전까지 제 남자친구에게 혹하셨던 엄마는 금세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물론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할머니를 보살피는 부분은 저희 어머님께서 전담하고 계시고 있고요. 진아가 만약 함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하다 보면 집안일에 크게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자네야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일하는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하고 같이 살면 힘든 게 어디 한두 가지겠어? 거기다가 퇴근하면 집에 가도 손윗동서에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자네 말이 이상하네? 우리 딸이 간호사지 간병인은 아니지 않나? 진아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진아가 저희 집에 하는 만큼 저도 어머니 아버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깍듯하게 울었어요. 그런 모습에 어머니는 잠깐 넘어가는 듯 싶다가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혹여나 아이라도 생겨서 진아가 집에 있게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면 더 좋죠. 지금도 형수가 가끔 형 사무실에 나가서 일도 도와주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조카들 키우는 것도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형은 어디서 사무실을 하시는데? 형은 변호사예요. 결혼하고 아버지 명의 건물에 개소했어요. 다른 층은 치과며 내과, 피부과 다 병원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결혼하면 부모님께서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라 어쩐지 남자친구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건물에 약국도 내주신다뇨. 제기에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면 아들에게 그 정도 보상은 해주겠다 라는 말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건물주 시부모님의 남편 약국까지 내주신다는데 싫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으로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제게 조건을 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그런 점 때문에 설마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 없이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남자친구네 집에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의 형과 조카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할머님께 인사라도 드리려 어디 계신지 여쭤보니 어머님 말씀이 주무신다면서 식사부터 먼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2층에서 내려오신 남자친구의 형수님. 예비 동서가 옷이 다 젖은 채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사에도 예비 동서는 시큰둥한 얼굴로 고개만 살짝 숙이더니 저를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머쓱했지만 남자친구의 말대로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했으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저인 게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다고 해놓고서 막상 남자친구네 집에 가자마자 집부터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1층은 부모님과 할머니 방, 거실, 주방이 있었고 2층은 가운데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남자친구의 방과 형님 부부 가족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한 집에 다 함께 산다고 해서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확실히 사생활인 분리될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분명히 할머니 방은 1층이라고 했는데 2층 형님 부부 안쪽 방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주방에 있다 말고 2층으로 헐레벌떡 올라온 예비 동서가 저를 치고도 미안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방 쪽으로 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형수님이 원래 낯도 좀 많이 가리시고 예민하신 편이야. 그래도 자주 보다 보면 금방 친해질 거야. 남자친구는 형수가 낯을 가려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다른 가족들과도 대화가 별로 없고 소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식사를 하는 내내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가족들의 이야기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였죠. 그런데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게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예비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먹었으면 치워야지. 너는 무슨 대단한 손님이라고 설거지가 저렇게 쌓여있는데 손도 까딱 하나 안 하고 처먹고만 있니? 오빠, 어머니, 지금 저 동서분이 제 따귀를 때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거실로 달려가서 말까지 버벅거리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제가 방금 겪은 상황에 대해 그대로 일렀습니다. 뭐? 형수가 자기 따귀를 때렸다고? 형수, 제 여자친구 말이 사실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따귀를 왜 때려? 남자친구와 다른 가족들은 다들 놀라 주방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예비 동서에게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다들 한 소리들씩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비 동서라는 사람은 전혀 놀란 기색조차 없이 실실 웃고만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황당했던 건 바로 저였어요. 이게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인가 싶었죠. 어머, 애미야, 너 왜 그래? 진아야, 너무 놀랐지?
미안하다. 우리 큰며느리가 마음의 병이 조금 있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마음의 병? 웃기시네. 우리 대단하신 시어머니, 내가 방금 한 말 기억 안 나나 봐요? 똑같이 따라한 건데. 설마 벌써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형수, 엄마한테 지금 버릇없이 뭐 하는 거예요? 형수가 애들 낳고 우울증 걸린 게 엄마 탓이에요? 왜 자꾸 엄마한테 그래요? 적당히 좀 하죠. 형, 이래도 고집 피우고 형수 병원 안 보낼 거야? 미안하다.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여보, 올라가자. 진아씨, 미안해요. 우리 먼저 올라갈게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사과를 받으며 남자친구네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형수에 대해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면서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예비동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산후 우울증 증상이 조금 있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겼다가 둘째를 낳고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바쁜 형을 대신해 직접 유명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고 약도 지어오고는 했는데 최근에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서 예비 동서까지도 증상이 더 심해졌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더 힘들어지셨어. 할머니 돌보시면서 조카들 학교에 학원, 어린이집 스케줄까지 다 깨고 계시면서 시어머니 치매 시집살이에 황혼 육아까지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도 형수는 저렇게 엄마만 보면 매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얼마 전 아무래도 예비 동서가 전보다 상태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대요. 형이 반대하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다녀온 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당연히 제 손윗동서가 될지도 모를 예비동서의 행동이었죠. 사실은 제가 아직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뺨을 때리고 난 뒤 가족들이 모두 놀라 제 곁으로 다가왔을 때 예비동서는 놀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분명 입모양으로 도망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절대 잘못 본 것이 아닌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 육아 우울증에 걸린 며느리의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너무도 안쓰러워하면서도 큰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이 집안의 아들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똥 누구 뒤를 닦지 않은 것처럼 내내 찝찝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에는 분명 제가 알아야 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남자친구 할머니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예비동서가 함께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예비동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예비동서도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할지는 예상 못했는지 놀란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한테 사과하실 거 있으시죠? 저 점심 좀 사주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예비동서도 제 뒤를 뒤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갔던 설렁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과는 어쩐지 할머니의 행동이 조금 다르더군요. 예비동서의 행동도 좀 달라 보였고요.
우리 할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설렁탕집이네요. 제가 설렁탕으로 시킬게요. 예비동서의 말에 할머니는 순한 얼굴로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과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히려 훨씬 더 편해 보이셨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예비동서는 눈치챘는지 저를 또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한번 맞아본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은근 마음이 쫄렸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전에 어머니랑 왔을 때랑은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오늘은 너무 얌전하시죠? 물론 할머니도 많이 다르시지만 다른 건 할머니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나도 오늘은 좀 다르죠?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요. 뺨까지 때린 건 잘못했어요. 사실 그날은 내가 좀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약이 없어져서. 많이 차분해지고 점잖해진 건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동서분도 그날 남자친구네 집에서 본 모습과는 달랐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궁금했던 것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날 제게 도망치라고 말한 게 맞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비동서는 할머니의 그릇에 깍두기를 올려주면서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제게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마 자신의 얘기를 들어도 저는 믿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저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또 육아 우울증이라고 하시던가요? 네, 남자친구도 어머니도 다 육아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설마 아닌 거예요? 난 육아 우울증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저는 예비 동서의 말에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미스터리하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부모님, 심지어 예비 동서의 남편까지 모두 다 예비 동서의 병명을 육아 우울증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본인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 반응에 예비 동서는 역시나 믿지 않을 줄 알았다는 표정이더군요. 예비 동서는 저를 향해 콧웃음을 쳤어요. 그러고는 더 믿기 힘든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뜬금없이 육아 우울증 환자가 된 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겠죠. 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게 알려지면 왜 안 되는데요? 제게 외상을 준 장본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예비동서는 자신이 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하rum은 예비동서가 첫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방 안에서 아이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더니 주방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다 깨져 있었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그릇을 위험하게 이렇게 다 던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시끄러워서 자다 깼구나. 할머니께서 내가 해놓은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던져버리셨네. 다치겠다. 내가 치울 테니까 넌 들어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할머님은 어떻게 그릇까지 던지세요? 안 되겠어요. 할머니 이러시는 거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아니다.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알면 애들도 다들 놀라지. 엉망이 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절대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주우고 계셨으니 예비 동서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은 그게 다 어머니의 연기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말은 설마 바닥에 그릇을 던진 게 할머님이 아니라 사실은 어머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동서는 자신도 처음엔 당연히 어머니를 믿었지만 금방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었다는데요. 할머니께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랍니다. 예비동서는 원래 결혼 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형이 운영하시는 사무실에 출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시 집에 들렀대요. 그런데 1층 욕실에서 말도 안 되게 큰 목소리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욕실로 들어갔는데 글쎄 할머니께서 옷을 다 벌거벗은 상태로 욕조에 서 계셨고 어머니께서 찬물을 세게 틀어 샤워기로 할머니의 머리부터 얼굴 할 거 없이 마구잡이로 뿌리고 계셨대요. 그리고 더 경악스러웠던 건 할머니께서 실수하신 대면이 묻은 속옷을 할머니의 얼굴에 던지기까지 하셨답니다. 이 할망구가 날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했지. 사실은 멀쩡하면서 치매 걸린 척 나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네가 빨아. 내가 네 똥 묻은 걸 어떻게 빨아? 쿵.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예비동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예비동서는 안 그래도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어서 빈혈이 심해 저혈당 쇼크가 간혹 오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증세가 심해져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어머니는 예비동서를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온 증상은 어떤 충격으로 인한 쇼크로 쓰러진 것 같다고 했고 깨어나면 이것저것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예비동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육아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가족들에게 말하며 예비동서가 허언증까지 생겼다고 했답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 왜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도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응급실에서 나오자마자 신랑한테 얘기했죠. 그런데 내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워낙 평소에 어머니가 할머니를 잘 챙기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기도 하고 다 직장에 나가고 나면 사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면 조금 화를 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할머니 일에 대해 가족들한테 말하면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린다고 했어요. 치매 환자에 우울증 걸린 며느리 말을 누가 믿겠냐면서요. 그래도 남편분한테라도 도움을 청하셨어야죠. 그날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봤잖아요. 아들들이 엄마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거. 그리고 그날도 어머니가 할머니 주무신다고 얘기했죠. 네, 제가 인사드리겠다고 했더니 분명 방에서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할머니는 제가 씻겼어요. 그날도 제가 2층 욕실에서 할머니 씻겨드리고 잠깐 아이들 방에서 주무시게 한 거예요. 1층에 계시면 또 일부러 약도 안 주시고 할머니 사고치게 해서 방에 가둬둘 게 뻔하니까요.
사실은 할머니도 예비동서도 약을 먹으면 그렇게까지 과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이 오거나 아들들이 다 집에 있는 주말에는 일부러 할머니에게 약을 주지 않으신대요. 할머니가 사고를 치면 칠수록 어머니는 화도 한 번 안 내고 할머니를 극진하게 잘 모시는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요즘은 자꾸만 예비동서의 약까지도 숨겨놓을 때가 있답니다. 제가 인사 갔던 날도 일부러 어머니께서 약을 숨겨뒀대요. 그래서 예비동서도 어머니의 가식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제게 손찌검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자신이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치매 어머니를 살뜰히 모시는 착한 며느리, 그리고 육아에 지친 며느리까지 잘 돌보는 시어머니, 그 역할에 지금 푹 빠져 있다는 거네요? 처음엔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불쌍한 엄마 코스프레 정도 하셨는데 요즘은 만행이 아주 도가 지나친 상태죠. 얼마 전부터는 할머니에게 손찌검도 하시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갔을 때 예비동서가 저에게 한 행동도 어머니의 행동을 일부러 고스란히 따라한 거라네요. 내가 설거지 한 번 안 해놨다고 갑자기 내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아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부러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나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고. 저는 듣기만 했는데도 화가 나더군요. 이 말이 사실이면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죠. 동서의 말대로라면 지금 당장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 대상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예비동서에게 오늘부터는 모든 장면과 음성을 녹음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당장 정신의학과에 가서 제대로 다시 상담하고 진단서를 다시 받으라고 했죠. 그러자 예비동서는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남편과 도련님이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동서에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주겠다고요. 그렇게 며칠 뒤 할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호탕한 웃음을 보여주시면서 할머니의 머리에 꽃갈모자를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온 케이크에 불을 붙였죠.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가자 갑자기 천장에서 하얀 빔 스크린이 내려오더군요. 이게 뭐야? 혹시 우리 아들들이 준비한 거니? 아니요. 어머니,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니까. 그 순간 영상이 재생되었고 바로 이 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소파에 앉아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고 웃고 계시던 할머니에게 누군가 쿠션을 던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진짜 시끄러워.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뭔 노인네가 치매 걸려서도 저렇게 노래를 좋아해. 소리 좀 줄여. 영상은 또 바뀌었습니다.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할머니의 목덜미를 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라가기 싫다며 몸을 버둥거리셨죠. 그리고 예비동서가 준비한 어머니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도 다 캡처해 큰 화면에 띄었습니다. 너 그때 용하다는 점집 있다고 했지? 우리 집 노인네 도대체 언제 죽는지 좀 물어보게 같이 가자. 짜증나 죽겠어.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90까지 살고 싶나? 저러다 진짜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분명 지금까지 아들들과 남편 앞에서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놀란 얼굴로 바뀐 아버지의 얼굴과
아들들의 표정에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예비동서에게 고개를 획 돌려 눈을 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면은 여전히 끝날 생각이 없었고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무리는 바로 예비동서의 영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 바로 지난주의 일이었죠. 예비동서가 저녁상을 차리자마자 슬쩍 다가와 간을 보던 어머니는 인상을 구기며 이걸 시어머니 먹으라고 만든 거냐며 한순간에 상을 밀어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대로 예비동서에게 달려간 어머니는 예비동서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을 낚아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거 엄마 맞아? 지금까지 할머니랑 형수한테 저렇게 해온 거야? 여보, 아니지. 당신처럼 순진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했을 리 없잖아. 어? 말해봐. 이거 진짜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저 나쁜 년이 날 모함하려고 다 조작한 거야. 저거 봐. 화면이 이상하잖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다 지어낸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죠.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고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치매 노인이 아무래도 가족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병원 측에서 자세한 검사를 좀 받고 싶다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어머니를 왜 너희 마음대로 데려가? 내려놔! 그 알망구 내려놓으라고! 세상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 집의 큰 며느리만으로도 증거는 차고 넘쳤죠. 그리고 의사의 권유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신의학과 담당의의 소견이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육아 우울증에 걸린 젊은 여성들처럼 피해망상과 현실 회피 증상이 심하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까지 있으시다네요. 그래서 아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도 있었던 거고요. 이번 일로 가장 놀란 건 이 집안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어머니와 예비동서, 여자들에게만 맡기고 외면한 채 지낸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새 남자가 새 여자를 돌보게 된 꼴이 되긴 했지만요. 제가 처음에 이 결혼을 해도 되냐고 물었었죠. 사실 저는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아직 누군가의 아내가 되거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